경제 지식이 없으면 아버지처럼 쉬지 않고 일했는데 살기는 더욱 힘들어지는 자본주의의 굴레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것이 너에게 경제 공부를 강조하는 이유다. 제발 경제 공부해라. 이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과 너의 삶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당부한다. 안녕하세요. 하루승리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50억 부자 아빠의 현실 경제 수업,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 입니다. 정선용 지음, 출판은 RH 코리아입니다. 그럼 오늘 책의 내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5년 동안 쉬지 않고 일했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살기 힘든가? 아들아, 나는 수천 번 이 질문을 던졌다. 모든 것이 내 무능함에 의한 업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아니었다. 그저 경제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철저히 무지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경제 지식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아들아, 나는 코로나19 한복판에서 소속을 잃고서야 그 사실을 깨달았다. 그동안 나는 경제 문맹이었다. 글자를 모르는 것만 문맹이 아니었다. 금융 자본주의 시대에는 돈의 원리, 즉 경제 지식을 이해하는 능력이 없으면 그것도 문맹이었다. 아버지는 대기업에서 25년 동안 상품을 기획하고 판매한 유통 전문가다. 부지런히 공부하고 일하며 자본주의 한복판에서 돈의 흐름을 몸에 익혔다. 어떻게 해야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지,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손에 쥔 듯이 알았다. 그러나 한편으로 회사에만 목을 맨 경제 문맹이기도 했다. 네 엄마가 6억 원의 종잣돈을 50억 원으로 불려나가는 동안 나는 근로소득만 알았다. 그 우물 안에서만 전문가였다. 그 안에서 능력을 인정받아도 삶은 늘 퍽퍽했다. 아버지가 늦게나마 경제적인 감을 깨우친 것이 그나마 다행이고 너희 엄마가 경제 감각이 뛰어났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눈앞이 깜깜하다.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경제 문맹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다. 너는 경제 전문가로 살아가야 한다. 너는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일을 왜 자신에게 바라느냐고 할지 모른다. 주변 친구들을 예로 들며 돈에 관심을 두기에 이른 나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네 친구들은 돈을 모으고 관리하는데 아무 관심이 없고 멋진 차를 사고 멋진 물건을 사는데 빠져 있다고 말이다. 네 친구들을 기준으로 삼지 마라.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 이해도가 전 부문에서 OECD 평균을 밑돈다. OECD 국가의 성인보다 돈에 관심이 없고 무지한 상태라는 의미다. 그런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다. 주변 친구들이 경제에 관심이 없다고 너도 그렇게 살다가는 아버지 세대보다 더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될 것이다. 경제 지식이 없으면 말 그대로 까막눈이다. 아버지처럼 쉬지 않고 일했는데 살기는 더욱 힘들어지는 자본주의의 굴레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것이 너에게 경제 공부를 강조하는 이유다. 제발 경제 공부해라. 이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과 너의 삶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당부한다. 너는 경제 공부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세대의 주먹구구식 투자는 너희 시대에는 분명 소용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아버지 수준의 여유를 즐기면서 살아가기도 힘들어질 것이다. 학교에서는 살아있는 경제 지식을 공부하기 어렵다. 학교에서 배운 경제 지식으로 부자가 될 수 있었다면 제일 많이 배운 경제학자들은 다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것 중 네가 필요로 하는 것만 선택적으로 취하도록 해라. 그들은 경제 주체 중 국가, 기업의 입장에서 경제 이론을 정립한다.
네가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경제 지식은 교과서 속 이론에는 없다. 실질적인 경제 지식으로 무장하고 싶다면, 걱정 없이 살 정도로 충분한 돈을 벌고자 한다면 네 주변 필드의 경제 전문가들에게 배우는 것이 현명하다. 네 주변에는 실질적인 경제 전문가가 의외로 많다. 그들에게 살아있는 경제 지식을 배우는 것이 가치 있는 선택이다. 아버지는 네가 배울 만한 경제 전문가로 너희 엄마를 추천한다. 네 엄마는 살아있는 경제 감각을 지녔다. 특히 부동산을 보는 눈은 네 주변에서 엄마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 엄마가 없었다면 이 아버지는 나이 50이 넘어서 돈벌이에 급급했을 것이다. 아버지는 너희 엄마의 경제 감각에 감탄한다. 엄마 덕분에 돈에 쪼들리는 생활에서 벗어났다. 그러니 너희 엄마가 침을 튀겨가면서 자주 하는 말 3가지를 새겨 들어야 한다. 너희는 잔소리로 생각할 수 있지만 아버지는 그 말 속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생생한 경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한다. 아래는 네 엄마가 자주 반복했던 말들이다. 첫째, 10원도 아껴라. 모이면 목돈이 된다. 너희 엄마는 집에 굴러다니는 10원짜리도 소중히 여겼다. 동전을 함부로 두지 않고 모아 저금통에 넣었다. 적은 돈도 불필요한 곳에 쓰지 않았다. 그렇게 지출을 아껴 돈을 모을 수 있었다. 그러다가 네 엄마의 스테인리스 저금통에서 10원짜리 희귀 동전이 나왔다. 시세가 30만 원을 호가하는 것이다. 네 엄마는 작은 것을 모아가다 보면 행운의 복리가 된다고 좋아했다. 너희 엄마의 경제 철학을 배워야 한다. 그렇게 차츰 모여서 목돈으로 쌓인다. 둘째, 죽을 힘을 다해 종잣돈을 만들어라. 네 엄마가 강조하는 것이다. 눈덩이 이론이 중요하다. 눈덩이는 일정 크기에 달했을 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돈도 일정 크기를 넘어야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한다. 종잣돈이 있어야 돈을 불릴 수 있다는 뜻이다. 너희 엄마가 매번 시드머니를 강조하는 건 바로 돈 뭉치를 만들어 굴리라는 의미다. 종잣돈의 가치를 아는 것이 경제 공부의 핵심이다. 왜냐하면 21세기는 돈이 돈을 버는 금융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셋째, 종잣돈으로 땅과 집에 장기 투자해라. 너희 엄마에게는 땅과 집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 안전자산이라는 믿음이 있다. 아버지는 집은 거주하는 곳이라는 단순한 생각을 해왔다. 부동산에 관해서는 감이 떨어지는 사람이었다. 반면에 네 엄마는 부동산이 안전한 투자 자산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래서 종잣돈이 모이면 과감하게 투자했다. 우리가 서울시에 재건축 아파트 3채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다. 네 엄마처럼 살아있는 경제 감각을 지닌 주변 사람들에게 배워야 한다. 아버지는 자본주의 한복판에서 깨달은 것들을 더 늦지 않게 너희에게 전하고 싶었다. 너희가 이 아버지처럼 살지 않도록 아버지가 깨달은 경제 지식을 말해주려고 한다. 너희의 경제 공부에 충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우리 함께 제대로 경제 공부해보자.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돈의 맛. 니들이 개맛을 알아. 오래전 롯데리아 CF에서 나온 말이다. 아마 너는 너무 어려서 기억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CF를 보고는 햄버거를 사달라고 조르고 정작 한 입 먹고는 입맛에 맞지 않는다며 더는 먹지 않았다. 햄버거의 맛처럼 돈에도 맛이 있다. 아버지는 너희가 돈 맛을 제대로 모른다고 생각한다. 돈 맛을 제대로 아는 것은 너희 엄마다. 돈 맛을 알아도 너무 잘 안다. 그래서 아버지는 너희 엄마의 돈에 대한 욕망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 어젯밤에도 너희 엄마는 아버지에게
돈맛에 대해서 2시간 넘게 이야기했다. 지금부터 어젯밤에 너희 엄마가 구구절절 말했던 돈맛을 요약 정리해서 적는다. 엄마의 말로는 돈맛은 3가지로 구분된다고 한다. 첫째, 아끼는 맛이다. 둘째, 잘 쓰는 맛이다. 셋째, 모으는 맛이다. 이 아버지가 보기엔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엄마는 3가지가 전혀 다른 맛이라고 강조한다. 음식의 깊은 맛을 먹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고. 아직 아버지는 돈을 맛본 적이 없어서 모른다고. 똑같은 맛 아니야? 하고 한마디 했다가 10마디 넘게 말을 들었다. 다음은 너희 엄마가 강조하는 돈맛이다. 엄마가 직접 경험한 맛을 정리해서 요약한 것이니 네 경제 감각에 넣어두면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마음에 새겨두어야 한다. 첫째, 돈 아끼는 맛이다. 네 엄마는 집안 모든 물건이 돈이다 라고 말한다. 물건을 아끼는 맛이 바로 돈 아끼는 맛이라고 한다. 엄마가 매일 집에서 입고 있는 그 검정 치마와 누런 셔츠, 아버지가 가위로 조각조각 잘라버리겠다고 했던 그 옷, 그 옷은 아버지가 신혼 때 사준 옷이다. 엄마는 20년 넘게 그 옷을 입고 있다. 그러면서 돈을 아끼는 맛은 오랜 친구와 나누는 대화 같은 맛이라고 했다. 아끼는 돈 맛은 편안하고 그윽하다고 했다. 할머니가 끓여주는 청국장의 맛이라고 했다. 아버지는 솔직히 돈 아끼는 맛과 청국장 맛을 연결하지 못했다. 아직 그 정도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다. 솔직히 잘 모르겠다. 둘째, 돈 잘 쓰는 맛이다. 가성비와 가치 소비가 있다. 요즘 마케팅 전문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다. 너희 엄마는 이 말 뜻을 오래전에 알았다. 너희 엄마는 결혼 초부터 돈 대비 가치를 따져서 물건을 사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물건을 살 때 3가지를 스스로 물어본다고 한다. 이 물건이 정말 필요한가? 이 물건이 그 필요에 적합한 물건인가? 이 물건이 필요 대비 적정한 가격인가? 이렇게 너희 엄마의 선택 기준은 엄격하다. 그래서 네 엄마는 외식을 나가면 아버지와 자주 언쟁했다. 아버지가 사람 수에 맞춰 고기 4인분을 시키려고 하면 너희 엄마는 3인분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종업원 앞에서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언쟁으로 이어진다. 너희는 다시는 가족과 외식을 하지 않겠다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씩씩거렸다. 너희 엄마는 너무 촘촘했고 이 아버지는 너무 느슨했다. 아버지는 돈 잘 쓰는 맛도 아직 모른다. 너희 엄마가 돈 주머니를 차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있을 뿐이다. 돈 잘 쓰는 맛은 자린고비의 굴비 맛이라고 한다. 아버지도 아끼는 돈 맛은 짜고 구린내 나는 맛이라는 생각이다. 아버지는 이 맛도 즐길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셋째, 돈 모으는 맛이다. 한 달에 200만 원을 모으면 1년에 2,400만 원이고 5년이면 1억 2천만 원이다. 너희 엄마는 그렇게 모은 돈에 은행 대출금을 더해 2004년 결혼 5년 만에 구리시에 있는 24평짜리 아파트를 샀다. 엄마는 아버지의 월급 중 200만 원을 무조건 떼어 저축했다. 지금까지 25년 동안 아버지의 월급으로만 6억 원 넘게 모았다. 모은 돈은 그냥 산술적으로 적어둔 것이고 너희 엄마는 그 숫자를 넘는 금액을 모았다. 모으는 돈은 산술 평균을 뛰어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너희 엄마는 종잣돈을 모으고 아파트에 투자해서 돈이 불어나는 맛을 좋아했다. 엄마는 이 맛을 삭힌 홍어회탕의 맛이라고 한 번 맛을 들이면 끊을 수 없다고 했다. 돈의 다른 맛은 몰라도 아버지는 돈의 홍어회탕 맛은 좋아한다. 퇴직 후에
돈 안 되는 글을 쓸 수 있는 토대가 된 건 바로 돈의 홍어애탕이 준 혜택이다. 너희 엄마가 끓여낸 홍어애탕 같은 돈맛으로 아버지는 오늘도 살고 있다. 아버지는 온 힘을 다해 어제 너희 엄마의 말을 일목요연하게 요약했다. 너희도 알고 있을 것이다. 너희 엄마는 말할 때 상대방은 고려하지 않고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막 쏟아낸다. 그래서 말의 갈피를 잡기가 쉽지 않다. 아버지나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너희 엄마의 말을 정리해서 쓸 수 있다. 아버지는 정신을 바짝 차린 채 엄마의 말을 순화하고 논리적인 기준으로 나누어 이렇게 적을 수 있었다. 이 글은 너희 엄마의 주장이 좋은 것도 있지만 아버지의 이해력이 좋아서 완성된 것이다. 엄마는 감각적인 실행파이고 아버지는 분석적인 이론파이다. 너희가 엄마의 감각과 아버지의 논리를 둘 다 가졌으면 좋겠다. 오늘의 글을 정리한다. 오늘은 돈 맛을 모르는 너희에게 돈 본연의 맛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본연의 돈 맛을 맛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돈에도 맛이 있다. 그 돈 맛은 돈의 크기가 아니다. 10원이든 100원이든 100만 원이든 중요하지 않다.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비밀의 맛이다. 남들은 모르는 자기만의 기쁨이다. 이런 돈의 맛을 알아야지 돈을 벌 수가 있다.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아는 것처럼 돈도 모아본 사람이 돈 맛을 알 수 있다. 자주 돈 맛을 경험해야 한다. 아끼는 맛, 잘 쓰는 맛, 모으는 맛을 자주 경험해야 한다. 사람마다 미각이 다르듯이 돈을 대하는 맛도 다 다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돈의 감각이 뛰어나다. 너희 엄마가 그렇다. 하지만 아버지처럼 타고난 감각은 떨어지지만 노력으로 감각을 기르는 사람도 있다. 둘째인 너는 엄마를 닮아서 돈의 감각을 타고났다. 하지만 너희 형은 아버지를 닮아서 노력해야 한다. 아버지가 너보다 형을 아들아 하고 많이 부르는 이유다. 너를 부르지 않는다고 섭섭해할 이유가 없다. 자주 안 부르는 것이 좋은 것이다. 아들아, 너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자로 시작해 가가 되어라. 너희는 아버지처럼 근로자의 인생을 살지 말아라. 아버지는 너희가 근로자로 살아가길 원치 않는다. 노동자의 생활은 우프다는 걸 아버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너도 직장인의 비애가 무엇인지 들은 적이 있을 거다. 비애의 사전적 의미는 슬퍼하거나 서러워함, 그런 것이다. 그러나 직장인의 비애는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직장 생활의 비애는 더럽고 구차하고 부끄러운 그런 것이다. 아버지의 용어 사전에는 직장인의 비애를 구차하고 부끄러운 감정이라고 적어두었다. 아들아, 아버지도 가끔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속으로 말했다. 너희가 모르면 된다. 나 혼자만 알고 견디면 그만이다. 너희만 모르면 나 혼자서 삭히고 일하면 된다. 월급에 욕값이 포함된 거다. 이 아버지는 너희가 근로자로 살아가는 걸 원치 않는다. 네가 혼자서 그런 비애를 감당하는 모습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근로자가 아닌 사업가와 자본가로 살아가길 바란다. 그래서 경제 공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 지식이 없으면 단순한 노동으로 살아가야 한다. 너만은 노동자의 삶에서 벗어나 자본가의 삶을 살아가기 바란다. 아버지는 너로 인해 이기적인 인간이 되었다. 이 사회 공동체의 질서보다 내 자식의 행복을 더 바라고 있다. 아버지는 이기적인 인간이 되어도 상관없다. 네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은 대수롭지 않다.
지금부터 경제 관점으로 본 직업에 대해서 말하겠다. 먼저 직업, 즉 밥벌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직업의 본질은 돈이다. 돈을 버는 것이 직업의 본질이다. 흔히 직업은 잡, 커리어, 미션이라고 이야기한다. 잡은 돈을 버는 일로서 직업이다. 커리어는 경력이 쌓이는 일로서 직업이다. 미션은 신이 부여한 사명, 천직으로서 직업이다. 교육자들은 미션을 수행하는 마음으로 일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아버지 생각은 다르다. 직업은 처음부터 돈 버는 일이 핵심이고 자아실현은 그 일을 하다가 발생하는 부수적인 결과물이다. 직업은 돈 버는 일이 본질이고 핵심이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모든 건 허상이다. 직업은 돈 버는 것, 바로 밥벌이가 핵심이다. 아버지의 말을 명심해라. 학자들이 말하는 직업관에 속지 말고 이 아버지가 분류하는 직업관으로 공부하길 바란다. 아버지는 딱 두 가지로 직업을 구별하고 있다. 하나는 가이고 하나는 자이다. 가와 자는 그곳에 종사하는 사람을 부르는 호칭에서 의미를 가져왔다. 한자 문화권에서는 호칭 끝자리에 조사를 달아서 직업의 성격을 표시한다. 첫째, 가는 사업가 또는 자본가이다. 사업가의 가는 그의 직업이 가문을 이룰 정도로 경지가 높아졌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업가를 부르는 호칭 뒤에는 님자를 붙인다. 사장님, 회장님이라고 반드시 님자를 붙인다. 지금부터 하는 말이 제일 중요하다. 사업과 자본은 상속과 증여가 가능하다. 즉, 사업가 가문이 되거나 자산가 가문이 되면 자손 대대로 돈 버는 걱정이 없다는 말이다. 가족을 중심으로 부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것 때문에 돈은 누군가에게 악마가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천사가 되기도 한다. 가장 확실한 아버지 찬스는 돈의 증여 또는 상속이다. 둘째, 자는 기술자 또는 노동자이다. 노동자의 자는 그의 직업이 가문을 이루지 못하고 개인의 밥벌이 정도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노동자를 부르는 호칭 뒤에는 씨자를 붙인다. 정씨, 이씨, 박씨라고 씨자를 붙여 말한다. 그리고 제법 성공한 기술자에게는 사자를 붙인다. 판사, 검사, 세무사, 의사, 약사 등으로 부른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당대에만 사용 가능한 자격증의 소유자로 증여 또는 상속이 불가능하다. 아버지가 검사여도 자식은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고시에 통과해 자격증을 얻어야 검사가 된다. 당대에는 조금 편하게 살아가지만 그의 자손은 맨 땅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직업을 수만 가지로 말하지만 크게 가의 직업과 자의 직업 둘뿐이다. 가는 사업체와 자본의 바탕을 둔 직업이고 자는 자격증과 노동의 바탕을 둔 직업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좋은 기술자, 능력 있는 기술자의 역할을 잘 못했다고 힘들어하거나 푸념한다. 직장에서 잘리지 않을까 걱정하며 평생 전전긍긍한다. 너는 어리석게 너의 시간과 의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해라. 지금 군 생활이 힘들다는 너의 푸념도 마찬가지다. 군대는 대표적인 기술자와 노동자의 삶 형태이다. 그곳에서는 공동체 생활 방식을 익히는 수준으로 해라. 그 이상 너를 괴롭히는 건 어리석다. 제대하고 이 아버지랑 같이 실질적인 경제 공부, 인생 공부에 매진하면 된다. 너에게 훌륭한 스승은 못 되지만 같이 뛰어주는 페이스메이커가 될 것이다. 가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몸과 마음의 근력만 단단히 쌓으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이 아버지가 네 옆에 있다. 사랑한다, 아들아. 부의 계단에 올라라. 전문가들은 너희에게 복잡한 지식을 가르친다. 그렇게 복잡하게 가르쳐야 오래 가르치고 밥벌이를 길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깊게 쳐다보면 본질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배움에 있어서 중요한 건 목적이다. 본질을 명확하게 깨우치려면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배우면 된다. 목적을 가지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배움의 깊이가 확연하게 달라진다. 오늘의 돈의 원리를 계단에 비유해서 설명하려고 한다. 계단이란 사전적 의미로 사람이 오르내리기 위하여 건물이나 비탈에 만든 층층대를 말한다. 사람이 높은 곳으로 쉽게 올라가는 계단처럼 돈도 올라가는 계단이 있다. 그 순서대로 올라가야 부의 스카이 라운지에 다다를 수 있다. 너도 돈의 계단을 밟아가는 과정을 알아야 한다. 돈의 계단은 나이에 따라 배우고 익히는 실천 과제가 달라진다. 나이별로 각기 다른 돈의 계단을 배우는 시간이다. 사람들에게 돈은 4개의 계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돈을 4계단으로 나누는 기준은 사람의 생애 주기이다. 사람의 인생은 아동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나뉜다. 그 시기별로 돈의 계단이 따로 있다. 보통 생애 주기는 인간의 연령대별로 구분하나 나는 인간의 경제생활로 구분하겠다. 아동기는 돈을 벌지 않고 소비만 하는 시기, 청년기는 근로소득을 버는 시기, 장년기는 사업소득을 버는 시기, 노년기는 자본소득을 성취한 시기이다. 순서대로 차근차근 이해해 가는 것이 왕도다. 결코 딱딱한 이론처럼 어려운 것이 아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따라오고 대신에 집중하도록 해라. 첫째, 아동기는 돈의 소비 원리를 깨우치는 시기다. 이 시기는 사회에 진출하기 전 단계에 해당한다. 즉, 출생부터 20대 중반까지의 기간이다. 이 시기는 돈을 버는 원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쓰는 원리, 소비의 원리를 배우는 시기다. 부자는 돈을 버는 법보다 쓰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다. 아들아, 돈은 버는 법보다 쓰는 법이 중요하다. 이 시기에 쓰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평생 돈 쓰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한번 잘못 들인 습관은 바꾸기 어렵다. 처음부터 제대로 배워서 좋은 습관을 들이도록 해야 한다. 돈을 쓰는 법을 통해서 사실은 기초적인 돈의 원리를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다. 이 시기에 돈의 기본이 되는 소비 원리가 무엇인지 탄탄하게 배워야 한다. 소비 속 기본 원리는 소득 속 기본 원리와 일맥상통한다. 그러니 돈을 쓰는 법을 탄탄히 배우면 돈 버는 법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된다. 그래서 돈의 고수인 유대인은 어릴 적부터 돈 쓰는 법을 체계적으로 가르친다. 아버지가 너희 어릴 적에 소비를 잘 가르쳐주지 못한 듯해서 이렇게 경제 공부하는 방법을 글로 남겨두는 것이다. 둘째, 청년기는 근로소득에 집중하는 시기다. 이 시기는 2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까지다. 청년기에 비로소 돈 버는 원리를 처음으로 배운다. 아동기에 돈 쓰는 법을 탄탄하게 익히면 돈 버는 법의 기초적인 토대는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돈을 버는 방법은 처음에는 근로소득부터 시작한다. 이 시기에 고정적인 월급으로 종잣돈 모으는 원리를 깨우쳐야 적은 돈이 쌓여 큰 돈이 되는 원리를 배울 수 있다. 청년기에는 철저하게 근로소득의 원리에 대해서 익혀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근로소득을 통해서 사실은 사업소득을 배우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은 사업소득의 뿌리가 된다. 직장생활하면서 노동에 치여서 자기가 몸담은 사업이 어떤 원리로 돈을 버는지조차 깨우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소득의 기초 원리를 배울 기회를 놓친 것이다. 너는 근로소득을 버는 순간에 사업소득의 원리를 깨우치도록 해야 한다. 아버지는 직장이란 돈 받고 배우는 학교라고 생각한다. 학교가 돈 내고 배우는 공간이라면 직장은 돈 받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이다. 힘이 조금 든다고 요령 피우지 말도록 해야 한다. 돈 받고 배움을 가지는 곳이 직장이다. 이 시기에 근로소득의 원리를 깨우쳐야 40대 중반 이후 비로소 사업에 뛰어들 수 있다. 셋째, 장년기는 사업소득에 집중하는 시기다. 이 시기는 40대 중반부터 60대 중반까지이다. 직장에서 익힌 노동의 원리를 기본 토대로 비로소 사업을 펼쳐나가는 시기다. 아동기에 소비의 원리, 청년기에 근로소득의 원리를 탄탄하게 배운 사람이 뛰어들어야 성공한다. 기초가 탄탄하지 못한 상태에서 뛰어드는 건 위험하다. 이 시기는 가장 위험한 때고 그래서 가장 수입이 높을 때이기도 하다. 이때 명심할 것은 자기 자본만 가지고 생계형 창업하는 것은 위험하다. 핵심은 남의 돈을 투자받아서 법인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데 있다. 이 시기가 가장 파란만장하고 격동적인 돈의 계단이다. 이 아버지는 바로 그 계단 앞에 있다. 준비가 철저하지 못한 것이 아버지는 조금 후회된다. 좀 더 일찍 돈의 계단 원리를 깨닫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 또한 약간 늦었다는 것도 걱정이다. 40대 중반에 사업소득을 버는 길로 뛰어드는 것이 현명했다. 아버지는 너무 오랫동안 근로소득에 안주했다. 그러다가 사업을 제대로 익히지도 못한 채 50대에 퇴직했다. 솔직히 지금 사업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막막하다. 아들아, 너는 근로소득을 버는 시기에 꼭 사업소득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아버지처럼 후회하지 말고 사업소득을 올릴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 넷째, 노년기는 자본소득에 집중하는 시기이다. 60대 후반부터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날까지다. 이 시기는 자본소득의 시기다. 아들아, 사람의 몸과 뇌는 노화한다. 이것은 자연의 원리다. 어쩔 수 없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몸과 뇌의 수준에 맞추어 노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지나치게 몸을 쓰거나 머리를 쓰는 것이 자칫 화를 부른다. 몸과 머리가 아니라 돈의 힘을 쓰는 시기다. 그래서 돈이 있어야 한다. 노년기는 자본소득의 시기다. 자본소득을 토대로 좀 더 여유롭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시기다. 돈을 버는 건 돈에게 맡기고 산으로, 강으로, 풍경 속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즐겨야 한다. 노년기에 뒤늦게 아동기의 소비를 배우고 청년기에 근로소득으로 몸을 고달프게 하고 장년기에 사업소득으로 머리를 고달프게 하는 건 수명을 재촉하는 일이다. 자본소득으로 삶의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모은 돈이 있어야 한다. 오늘 공부한 돈의 계단을 정리하면 이렇다. 첫째, 아동기는 돈의 소비 원리를 깨우치는 시기다. 둘째, 청년기는 근로소득에 집중하는 시기이다. 셋째, 장년기는 사업소득에 집중하는 시기다. 넷째, 노년기는 자본소득에 집중하는 시기다. 너희는 지금 아동기의 소비를 벗어나 근로소득을 익혀야 하는 시기에 있다. 아동기에 배워야 하는 돈의 소비 원리를 마무리 공부해 두고 근로소득으로 뛰어들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 취업시장도 한겨울이다. 근로소득으로 돈을 버는 일도 만만치 않다. 그렇다고 취업의 어려움을 피하려고 바로 사업소득으로 가려고 해선 안 된다. 돈의 계단은 순서대로 밟고 가는 것이 좋다. 한 번에 두 계단을 오르려는 시도는 위험하다. 자칫 잘못하면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처음부터 다시 올라와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처음부터 다시 올라와야 한다.
차근차근 시기에 맞추어 계단을 올라가야 한다. 이 아버지는 근로소득의 계단에 조금 오래 머문 듯하다. 아버지도 몸과 마음을 빨리 추스르겠다. 지금부터 사업소득의 계단을 딛고 올라서겠다. 너희도 앞에 놓인 계단을 잘 밟고 올라서야 한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랑한다, 아들아. 긴 책의 내용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책의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